자, 배경 지식을 먼저 좀 알려줄게요. 78페이지 맨 밑에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좀 써봐요. 써보세요. 자, 이 조선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법적인 신분이 만들어져요. 법적 신분. 그러니까 나라에서 딱 규정한 신분이야. 그걸 뭐라 하냐면 양천제라 그래요. 양천제. 자, 양천제란 양인이랑 천인을 말합니다. 양인이랑 천인. 자, 됐죠? 그리고 이 양인이 담당하는 의무를 뭐라 했냐면 국역이라 그랬어. 양인들이 담당하는 의무사항을 국가에 대한 역이라 그랬어. 자, 그래서 국역은 뭐가 있냐면, 자, 남자분들 어디 가죠?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자원에서 갈 수 있지만 군역, 군대예요. 알겠지? 군역, 군대. 그 다음에 막노동하는 거 요역이야. 요역. 알겠죠? 아마 군대 갔을 때, 여러분들 남자분들 군대 가면 갑자기 태풍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럼 막 시설물들이 파괴되잖아. 그때 이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할까? 복구하고 하거든? 그런 거 하는 게 요역 같은 거야. 알겠니? 요역. 자, 그럼 잘 봐봐. 군역과 요역을 국역이라 하는데, 이 국역은 주로 누구들이 하는 거라고 해? 누구들? 양인들이 하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은 얘네들 따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실제 신분이라고 써봐. 실제 조선의 신분은 반상제라 그랬어요. 반상제. 자, 반상제는 첫 번째 최고 계층 뭘까? 양반. 양반 밑에 중인. 그리고 서얼들이 있었어. 서얼이 혹시 뭔 줄 알아? 조선시대 양반들은 일부 일처제를 주로 했을까? 일부 다처제를 했을까? 일부 다처제를 했대. 그래서 양반들 집집마다 본처가 한 명 있고 여러 첩들이 있었던 거야. 그 첩의 아들들을 뭐라 그래? 서얼이라고 했어. 홍길동 알아요? 홍길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민. 상민은 평민이라 그래요. 평민.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같은 애들이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천민이에요.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습니다. 천민이든 천인이든 똑같아요. 천민, 천인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남자 노예 노, 여자 노예를 비라고 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출발할 때는 양천제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변화. 점점 반상제라는 신분으로 변해간 거야. 알겠니? 요 내용을 안고 있는 지문이 저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자,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잘 보세요. 자, 1문단부터 가봅니다. 자, 고려말 중앙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밑줄 칩니다. 조선왕조를 세운 신흥 4대부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끊어주세요. 지주가 뭘까?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야.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들. 오케이? 그러면 이 지주가 보통 양반들이거든? 지주들은 자기 땅을 직접 경작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누군가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할 노비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자, 그러나 끊어줍니다. 자, 그러나 별표. 그러나 이들은 신흥 4대부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가에 대한 의무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히려 했대. 자, 국역 동그라미
양인 계층의 동그라미. 자, 따라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조선왕조가 추구한 국역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1문단 봐보자. 옆에 1문단. 조선왕조 신흥사대부들의 국역정책의 기본 방향 써있죠? 노비 늘리는 거야? 양인 늘리는 거야? 양인 늘렸던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이제 2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국역 대상의 확보를 새 왕조 통치 체제의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밑줄 법제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대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해요? 양천제. 자, 그래서 양인과 천인 사이에는 자, 밑줄 의무와 권리에서 당연히 차등이 있었는데 끊어주고 먼저 의무면에서 양인 중 남자는 국가에 대한 의무인 군역 밑줄 요역 밑줄 자, 이런 의무가 있었대요. 자, 이에 비해 천인은 별표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됐대요. 야, 그러면 천인들은 어디 안 가? 조선시대 때 천민들 노비들은 어디 안 가? 군대 안 간 거야. 짱이야? 짱일까? 가고 말아요. 노비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노비들은 인간 취급을 받았을까? 얘들아? 인간이야. 알겠지? 도구였어, 도구. 그냥 군대 가는 게 사람 대접 받는 거야. 이 시기 때. 알겠지? 자, 천인은 천인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이문단 봐보세요. 여기. 양인과 천민의 법적 구분과 양인에게 부과된 의무. 자, 양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여러분들 두 글자 뭐라고요? 국역. 세분화시키면 뭐하고 뭐예요? 군역과 요역. 알겠니? 잊지 말고. 자, 이제 3문단으로 가봅니다. 잠깐만. 자, 3문단 가봅시다. 자, 봅니다. 자, 권리면에서 이제 권리 동그라미 쳐야 돼. 권리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서 또렷이 차이가 났대. 자, 예를 들어 천민인 노비는 재산으로 보아 매매, 상속, 양도, 증여의 대상이 됐으며 사는 곳을 옮길 자유도 없었대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재준이의 노비야. 내가 재준이의 노비라고? 그러면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얘가 나를 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매매, 사고 팔고 또 집안의 자식한테 뭐 할 수 있어? 상속 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뭐야? 증여, 양도 가능했다고. 왜? 나는 얘 재산이니까. 알겠니? 자, 그리고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양인과 천인이 싸우면 알겠니? 둘이 싸우면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양인, 천인 사이의 법적 지혜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같이 양인, 자, 얘하고 얘가 양인이고 내가 노비잖아? 오케이? 그럼 둘이 어때? 쌍방폭행을 했어. 재준이가 내 어퍼컷을 날렸고 나도 똑같이 어퍼컷을 날렸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원래 부과돼야 되는 죄가 뭐야? 상해죄나 폭행죄거든? 오케이? 근데 얘는 상해죄 폭행죄지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여기 안 나오지만 사형당해. 나는 강상죄라는 걸 어겨. 조선시대 때 강상죄라는 게 있어. 강상죄가 뭔지 알아? 위아래 무슨 질서를 어긴 죄? 상하 질서를 어긴 죄야. 알겠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걸 어기면 사형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똑같은 저기 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노비가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가볼게. 그보다 또 권리 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진출권이 있냐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둘 중에 관직 진출권이 있는 게 당연히 누굴까? 양이지. 그럼 관직 진출권이란 뭘 것 같아?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야. 알겠니? 과거 시험 응시 자격. 봐봐. 물론 양인 중에서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끊어보세요. 그러면 양인이 100명이라면 사실 100명 모두에게 관직 진출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양인은 일단 관직 진출권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더러 노비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서 정규 관직인 유품직을 받기도 했으나 끊어주시고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는 신분을 상승하는 종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이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조선시대 때 노비 출신인데 무려 3등급 정삼품이라는 3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안 해. 장영실이에요. 장영실. 그거는 장영실이 누구 잘 만났어요? 왕 잘 만난 거예요. 왕 잘 만난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 알겠지?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야? 태종 이방원이거든. 태종 이방원이 장영실의 그런 능력을 본 거야. 그리고 그게 아들 어느 대왕으로 이어진 거야? 세종으로 이어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과학기구를 발명 하나 할 때마다 뭘 올려준 거야? 특진시켜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실제로 노비 중에서 높은 관직으로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다. 정말 예외적인 사례인 거죠. 자, 이제 옆에 산문단 보세요. 옆에 산문단. 권리 면에서의 양인과 천인의 차이점이니까 여러분들 체크해야 할 문구가 뭐죠? 권리야, 권리. 거기 권리라는 말에 별표 쳐놔요. 자, 이제 우리 사문단 가보자. 항상 얘들아 헷갈려하지 말고 우리가 3문단 보면 옆에 3문단 보고 4문단 하면 4문단 보니까 자동으로 가자고. 알겠지? 자, 이제 4문단 가볼게요. 여기.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밑줄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끊어주고.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복잡했대. 즉 양천이라는 법적 구분 아래 끊어주시고. 자, 이제 밑줄이다. 사회 구성원은 상급 신분직인 양반. 그 다음에 의관, 역관이 뭔지 아는 사람? 지금의 뭘까? 의사. 두 번째, 통역관. 알겠죠? 지금의 의사나 통역관과 같은 기술관이나 첩외자식 서얼 등은 중인계층. 양반보다 아래네요. 양반보다 아래. 양인의 수중 가장 많았던 평민계층. 보통 평민계층의 직업은 뭐겠어? 뭐 지어야 돼? 농사 지어야지. 농민들. 자, 그리고 노비가 주류인 천민계층. 자,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자, 칠판 보세요. 이거를 무슨 죄라 그래요? 이제 바로 밑에 나올 거야. 무슨 죄? 반상이라 그래요. 알겠니? 반상. 자, 그러면 옆에 이제 사문단 보세요. 양천의 법적 구분 아래 4개 계층으로 나뉜 사회 구성원 보여요? 가로치고 씁니다. 반상. 자, 이제 마지막 5, 6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고등 한국사에서 배워요. 한국사의 그 수능 필수인 거 알죠? 아예 무시하시면 안 돼. 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흥미를 가지십시오. 자, 5문단 가봅니다. 자, 이처럼 조선을 양반 관료 사회라고 규정하듯이, 자, 밑줄 치자. 양반은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갖가지 특권과 명예를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끊어주고, 그 아래인 중인, 평민, 천민과는 격을 달리했다. 자, 이를 뭐라고 한다? 별표 반상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줄.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으로
반상은 곧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눈 것으로 반상의 반에는 중인이 들어가지 않지만 상에는 평민부터 노비까지 포함됐대요. 자, 이러한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짝대기 치고 별표. 이러한 구분이 뭔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는 부분. 알겠니? 4개 신분제로 나누는 구분이야. 자, 이 4개 신분 구조는 자, 법적 구분이래, 법적 구분이 아니래. 법적 구분이 아니래. 자, 아니고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생겼다고 보겠다. 그럼 플러스는 뭔 소리야? 무슨 중심의 세상? 양반 중심의 세상. 알겠니? 자, 그걸 만들면서 생겼다고 보겠다. 자, 옆에 오문다. 반상의 신분제와 최고 신분인 양반 계층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 자, 양천제와 방식, 실제 계급 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하는 반상제. 서로 섞여 중세의 신분 구조를 이루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중세는 조선이야. 조선. 자, 조선 중세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 구조는 밑줄입니다. 양천제라는 법제적 틀에서 끊어주시고 차츰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규정 요소로 확고히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됐대요. 자, 요렇게 밑에 떼서 쓰세요. 처음에는 무슨 제였는데? 양천제였는데 점점점 뭐로 변해갔다? 반상제로 변해갔다. 알겠니? 처음에는 법적 신분이 양천제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신분인 반상제로 변해갔다. 됐지? 자,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지주제는 양반 중심의 제도야. 양반 중심의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의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자, 오른쪽 6문단 보세요. 양천제와 반상제가 신분 구조를 이루었다 나와 있죠? 밑에 제대로 질문하기 봅시다. 1번. 새 조선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은 뭘 써야 돼요? 많은 1문단에 있어 얘들아. 1문단. 많은 천인의 확보야, 양인의 확보야? 양인의 확보. 1문단에 있었잖아. 더 많은 양인의 확보. 야,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노비는 물론 국가도 소유할 수 있지만 누구도 소유할 수 있어? 개인도, 양반, 개인도 소유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사대부 양반들이야. 집집마다 노비들을 데리고 있어. 오케이? 그럼 노비들을 정기적으로 무기랑 방패랑 쥐어주고 훈련을 시켜. 예를 들어 몰래 야밤에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면 그 노비들이 여러분의 뭐가 되겠니? 사사로운 뭐가 되겠어? 무기를 줬단 게 군이 되겠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병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 사병. 오케이? 그러면 양반들의 노비 숫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힘이 세지는 거야? 개인의 힘이 세지는 거야? 개인의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들아. 근데 양인이란 걸 늘린다는 거는 국가의 힘을 크게 만드는 거야. 국가의 힘. 뭔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 고려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망한 이유는 너무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권문세족, 아까 얘기했던 거 살짝 아까 기억나 얘들아? 걔네들이 나라를 뭐 한 거야? 망친 거야. 알겠어? 귀족 개개인의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가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부셔버리고 조선을 세운 게 누구야? 이성계도 당연히 맞고, 이성계를 추대한 게 바로 저 누구들이야? 신흥 사대부들이라고. 그러면 신흥 사대부들은 개인의 힘을 강화하고자 했겠어? 국가의 힘을 강화하자 하겠어? 국가의 힘이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천인의 숫자가 중요해? 양인의 숫자가 중요해? 양인의 숫자가 중요했었던 거야. 알겠니? 물론 조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또 그지? 변질된 거야. 변질된 거야. 근데 출발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조선왕조에서는 양인 신분의 남자에게 국역인 뭐하고 뭐를 하게 했죠? 여기 써있다 얘들아.
군역과 요역 써주면 돼요. 자, 군역과 요역. 군역과 요역을 써주시면 된다. 자, 3번. 양인과 천인의 권리면에서 천인은 무슨 진출권이 제한됐죠? 관직 진출권이 제한됐죠? 어디 노비가 과거를 쳐요? 노비가 뭘 한다고 과거를 응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거야. 지금 제대로 질문하기 쪽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양천제의 법적 구분 아래 사회구성원의 신분계층은 몇 개로 나뉘었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몇 개? 4개. 그죠? 숫자 4 쓰면 되겠네. 숫자 4.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구성원의 신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구분이 뭐였어요? 반상. 반상이었습니다. 반상. 그리고 저 지배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양반. 그치? 그 다음에 6번. 실제 계급관계를 반영한 사회통념3의 구분인 반상제와 달리 끊어주세요. 달리 딱 끊어. 국가 차원의 법적 규분인 신분제. 자, 보세요. 실제 신분인 반상제와 달리 법적 신분은 뭐라 그랬었죠? 양천제 쓰면 돼요. 양천제.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 2번은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에 4번 봐보세요. 1번에 4번. 아, 미안해. 1번에 5번. 5번. 조선에 대한 국역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비수를 최대한 늘리는 거야? 양인수를 늘리는 거야? 양인수라 그랬어요. 오케이? 5번이 땡. 자, 2번에 1번 봐봐요. 자, 기역이 양인이고 얘들아 니은이 천인이야. 자, 양인과 천인 모두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나? 봐볼래? 자, 군역과 요역을 국역이라 하죠. 국역은 천인이에요? 양인이에요? 양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 빼야 돼? 니은 지워야지. 2번에 1번에서 니은 지우시라고. 됐어? 자, 이제 3번 문제. 이거 해보자. 자, 봐봐. 자, 실제 해봐. 얘들아, 출처가 성종실록이야. 그럼 이거는 지어낸 기록이야? 진짜 기록이야? 진짜 원사료 기록이에요. 오케이? 가봅시다.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사헌부 대사원 채수라는 양반이 아래였다. 어제 왕의 명령서를 보니 역관, 의관 밑줄. 자, 칠판 보세요. 역관, 의관은 이 4개 신분 중에 뭘까요? 땅땅땅땅 중인이야. 써놓으세요. 자, 중인. 중인 신분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조선시대 때는 이거는 그냥 들어요. 과거 시험을 칠 때 있잖아. 집안 내력을 뭐 해야 될까? 다 써야 돼. 할아버지는 뭐 했고, 알겠니? 아버지는 뭐 하고. 그러니까 집안 내력을 모두 다 작성하고 과거 시험을 치는 거야. 그러면 과거를 칠 때 자기 집안 신분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지. 그럼 만약에 중인 신분이잖아. 우리 집안이 중인 신분이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과거 시험에 합격이 됐을까 안 됐을까? 양반으로 나아가는 시험을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시험이었거든. 문과. 이 문과 시험이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이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안 돼요. 지금같이 OMR 카드로 할 것 같아요? 컴퓨터 처리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서술하는 거고 출제자가 주관에 의해서 합격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중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무슨 대열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양반 대열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가보자. 근데 지금 성종이라 왕이 해주자 이거야. 자,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밑줄. 의관과 역관과 같은 중인들은 양반 4대부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과 역관 무리는 미천한 계급으로 사족 양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채수는 지금 어떤 놈인 것 같아? 되게 개혁적인 사람 같아? 보수적인 인물 같아? 보수적인 거야. 보수라는 게 뭔데? 옛것을 중시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기존의 양반 중심의 세상을 유지하고 싶은 놈이라고. 이해가? 자, 그러면 관련된 걸 고르면 3번 보세요. 3번. 의관과 역관과 같은 중인을 양반에 발탁하려 했던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은
채수와 같은 양반들은 자신들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겠군. 오케이? 이해 갔나요? 3번이 정답이다. 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80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예술 파트 갈게, 얘들아. 자, 요거 하고 또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 동안 잠깐 읽고 있어봐, 얘들아. 지울 동안 잠깐만 읽고 있어봐. 자, 이제 해봅니다. 자, 1문단 한번 가보자. 1문단. 자, 최근 예술 분야 밑줄, 그리고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뭔데? 과학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드는 배경.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이 바로 뭐다? 엑스레이 아트래. 그렇게 하죠? 자,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1문단. 엑스레이 아트의 등장 배경과 개념입니다. 등장 배경과 개념. 자, 2문단 가볼게요. 이제 2문단.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 이름이 좀 특이하네. 닉 베세이. 자, 닉 베세이는 엑스레이를 활용해 오브제 내부에 요거 별표 쳐볼래? 자, 오브제. 자,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문학이든 뭐 비문학이든 이렇게 시험에 지문이 나오면 맨 밑에 이렇게 용어풀이 같은 거 해주잖아요. 주석 달잖아요. 이걸 안 읽는 애들이 있거든. 왜 읽으면 안 돼? 항상 읽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 풀 때는 맨 밑에 읽어볼게. 일상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밑줄 칠래?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물체래. 얘들아, 자동차는 보통 뭐로 쓰지? 운송수단 아니에요? 사람을 하든 물건을 하든, 맞지? 근데 이거를 뭘로 쓸 수도 있어? 무슨 작품으로 꾸밀 수도 있어? 자동차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거를 또 어때? 뭐 로봇처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오브제라 그래. 알겠지? 오브제. 자, 그래서 오브제 내부, 왜 내부에 주목했을까? 뭔가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던 거야.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 그럼 뭐로 투과시켜야 돼? 엑스레이로 투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자,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다. 첫 번째, 튤립 동그라미하고 숫자 1. 그의 첫 번째 작품,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밑줄 쳐. 꽃봉오리에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냄으로써 꽃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별표, 아름다움을 탐색했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꽃을 봤을 때 예쁘다 하지만 꽃 내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꽃의 외양만 보고 이쁘다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닉 베세이는 안에 그 내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셀피 동그라미 숫자 2. 자,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 자, 이건 뭐 문제죠, 지금.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기로 했대. 외모지상주의. 그냥 얼굴만 보고 어때? 뭐 좋다, 나쁘다. 그죠? 뭐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야. 자,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으로 엑스레이로 인체를 촬영할 경우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했대. 그죠? 야, 잘생겼으나 이쁘나 못생기나 뭐 어쩌고저쩌고 평범하나 엑스레이로 찍어버리면 다 해골바가지 아니에요? 맞나? 그렇게 예술작품 만듦으로써 외모 지상주의를 뭐 했다고? 비판했다고. 이해가니? 자, 그게 바로 셀피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단을 봤죠? 옆에 봅시다. 여기 이 문단. 자, 오브제 내부에 주목하여 작품 창작을 했던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 닉 베세이래요. 자, 이제 3문단이 제일 깁니다. 자, 3문단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자, 봐봐. 가봅시다 이제. 자, 엑스레이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줄 쳐.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끊어주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대요. 자, 이것은 오브제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의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는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자, 거꾸로 이를 또 활용하기도 하죠. 또 촬영할 때는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의 강도와 오브제의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의도하는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오브제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의 특성상 가로 35, 세로 43인 엑스레이 필름의 크기보다 오브제가 클 경우 오브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촬영한대요. 한편 작품 창작 의도를 구현하는데 오브제의 모든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하여 의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한대요. 자, 이걸 외우는 거는 미친 짓이고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당연히. 자, 묶어주시고 이렇게 쓰세요. 엑스레이 아트의 방법을 서술한 거야. 됐지? 이 긴 문장은 엑스레이 아트의 구체적인 뭐야? 촬영 방법 같은 거를 서술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엑스레이 아트의 촬영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몇 문단 보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3문단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3문단은. 자, 그 다음에 4, 5문단 내려가자. 자, 마지막. 자, 봅시다.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친대. 자,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친대. 그래서 창작, 이 예술을 만든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뭐하기도 한다? 합성하기도 한대. 특히 항공기와 같이 크기가 겁나 큰 대상을 오브제로 삼아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할 경우 촬영할 당시의 기온, 습도 등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들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진들의 명도를 보정한 뒤, 자, 사진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한대요. 그럼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보정하거나 합성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5문단 마지막. 이처럼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대. 끊어주고. 자, 하지만 이를 이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의 예술작품과는 다른 별표,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점에서 현대 예술의 외연을 넓히는데
이게 뭘까? 예술의 무슨 성 말하는 거예요? 획일성이야 다양성이야? 다양성. 예술의 자 다양성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 아트의 의네요. 엑스레이 아트의 의. 자 그러면 오른쪽에 구조화하기 빨리 봐보세요. 자 구조화하기 4, 5문단 보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쳐 작품을 완성하는 엑스레이 아트. 자 5문단 엑스레이 아트의 현대 예술사적 의의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제대로 질문하기 보세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 창작하는 예술작품을 이르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엑스레이 아트예요. 말 그대로 엑스레이 아트. 자 그 다음 닉 베세이가 작품 CLP에서 비판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뭐야? 외모지상주의. 됐어요? 근데 뭐 솔직히 요새 보정 기술이 진짜 겁나 뛰어나더라. 응? 그래서 그 사진하고 실물하고 다른 경우 진짜 많잖아요. 나도 그래요. 이선이 내 사연이 아니구나. 다들 그래 다들. 자, 엑스레이 아트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도 보정과 사진 뭐예요? 합성. 옛날에 소개팅 할 때 진짜 깜짝 놀랐죠. 20대 때.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진행한다. 합성. 자 이제 풀어보세요. 1, 2, 3, 4. 4번만 빼고 풀어라 얘들아. 1번, 2번, 3번만 풀어봐. 1번, 2번, 3번. 자 해봅시다. 우리 2번 먼저 풀어볼게요. 2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보기를 본다. 보기. 자 버스는 실제 버스와 사람을 오브제로 삼아서 이를 여러 날에 걸쳐 각각 촬영한 뒤 합성했다. 작가는 작품의 창작도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바퀴나 차체 등의 일부 구성 요소들을 선택했고, 자 이제 밑줄 치세요.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다는 건 뭐야? 버스 내부를 투과시켜야 돼. 야, 버스 내부가 투과되지 않으면 안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버스 외면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버스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해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인체 골격까지 나타냈대. 그러면 엑스레이 기술의 무슨 성을 이용한 거야? 안에가 보이는 거. 투과성을 이용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3번 보세요. 버스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어떻게 바꿔야 돼? 투과되지 않느냐, 투과되느냐? 투과되는 효과를 이용한 거지. 이해가? 이번에 3번이 틀렸다. 자 이제 1번 문제 보자. 얘들아 1번 문제 와봐요.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은 몇 문단에 있었죠? 1문단. 맞아요? 2번 엑스레이 아트의 작품 사례는 몇 문단에 있었죠? 2문단. 닉 베세이하고 두 작품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3번 엑스레이 아트의 방법은 몇 문단이었어요? 방법 긴 거 3문단. 그리고 4번 엑스레이 아트의 등장 배경은 1문단 과학기술 배경 써 있었잖아요.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억 봐보세요. 기억. 자 기억은 엑스레이 아트입니다. 자 그러면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는 아까 마지막 문단이 있지 않았니 얘들아? 응? 여기 있잖아. 여기 5문단에 있었잖아. 의. 현대 예술의 다양성을 넓혔다. 그러면 가장 관련된 거는 몇 번이에요?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거 고르면 되잖아. 몇 번이야? 5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브제의 내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어 예술의 영역을 확장한 예술이다. 의는 우리가 몇 문단에 있었어? 5문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5번 골라주는 겁니다. 자 4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봐 빨라. 한번 나름대로 해보세요. 나름대로 사전적 의미니까 사실 이건 어휘예요. 어휘. 내가 얼마나 어휘를 알고 있느냐예요. 근데 쉽진 않아요 이 문제.
자, 해보자. 자, 우리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갈게. 5번. 이 기여야. 기여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D. 배치야. 사람이나 물자딸을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둔다. 맞아요. C. 구현이야. 어떤 내용이 구체적 사실로 나타나게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B. 자, 주목이야.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살핀대. 자, 1번이 정답이야. 어렵지 않았어요? 동그라미 1번.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이건 뭔지 아세요? 개발이야, 개발. 개발이에요. 개척이 아니고 개발이에요. 그러면 개척은 뭘까? 새로운 영역, 새로운 장르, 새로운 진로 이런 것을 뭐 해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열어나간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진로, 새로운 그런 분야 이런 것들을 뭐 해간다고? 만들어가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사전적 의미로는 좀 다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숙제 체크만 하고 쉽시다. 숙제는 어디 있냐면요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해오면 돼요. 자 잠깐 쉬세요.